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경주 시인의 주저흔이라는 시입니다. 좀 과장 못해서 이 시는 제 역사관을 정립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것으로 사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헤겔이랑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관을 기반으로 하는 목적론적인 진보사관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을 때쯤에 이제 아도르노, 푸코, 베냐민, 데리다 등을 위시로 하는 이 목적론적인 진보사관에 대한 비판과 발생적인 사관의 영향을 한창 받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이 주저흔이라는 시를 읽게 됐습니다. 이 시는 어떤 철학 저술서 못지않게 저한테 언어를 부여해준 텍스트입니다. 언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고요. 어떤 형상, 이미지,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초과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가 무엇이냐? 너의 역사관은 어떠하냐? 라고 물을 때 저는 저항 없이 이 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각서라고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저흔, 김경주. 몇 세기 전 지층이 발견되었다. 그는 지층에 묻혀있던 짐승의 울음소리를 조심히 벗겨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발굴한 화석의 연대기를 물었고 다투어서 생물 연대를 찾았다. 그는 다시 몇 세기 전 돌 속으로 스민 빗방울을 조금씩 긁어내면서 자꾸만 캄캄한 동굴 속에서 자신이 흐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굴 밖에선 횃불이 마구 날아들었고 눈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시간을 오래 가진 돌들은 역한 냄새를 풍기는 법인데 그것은 돌 속으로 들어간 몇 세기 전 바람과 빗덩이들이 곤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썩지 못하고 땅을 뒤집어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일 시간에 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이를 일으키기도 한다. 화석의 내부에서 빗방울과 햇빛과 바람을 다 빼내면 이 화석은 죽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바람은 죽으려 한 적이 있다. 어머니와 나는 같은 피를 나누어 가졌다기보단 어쩐지 똑같은 울음소리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내용은 차치하고 어머니와 나는 같은 피를 나누어 가졌다기보단 어쩐지 똑같은 울음소리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구절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시의 제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적은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범인에 의해서 피해자가 붙잡혀서 포박당해서 살해당하기 이전에 뭐 저항한 흔적들 예를 들면 뭐 밧줄에 있는 손목을 묶으려고 손톱으로 긁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범인과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이렇게 몸에 남은 자상이라든지 이런 죽기 전에 남겼던 저항 흔적들을 주적흔이라고 합니다. 철학책을 읽다 보니까 김경주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들이, 그러니까 풍경들이 겹쳐 보이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미셸 푸코의 니체 계보학 역사라는 글입니다. 이 푸코가 1970년에 이제 스승이었던 장 이폴리트로부터 폴레주드 프랑스의 교수직을 물려받습니다. 사상체계의 역사라는 이제 분과의 교수직을 물려받는데요. 그 이폴리트 자기 스승한테 푸코가 헌정한 논문집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논문 중에 하나가 이 니체 계보학, 죄송합니다. 니체 역사 계보학이라는 논문입니다.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다는 읽지 않겠고요.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니체에 있어서 기원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용법을 발견한다. 또한 이 단어는 발생, 유래, 출신, 출생과 같은 단어들과 혼용되고 있다. 니체는 이 용법을 이따금 다른 용법과 반대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첫째 문단에서 형이상학에 의해 추구되는 경이로운 기원은 유래와 시초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역사 철학의 분석들에 대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도덕성의 근원적 토대, 즉 플라톤 이래로 추구된 하나의 기초를 어디서 발견하는가? 혐오스럽고 편협한 결론들에서 혹은 이와 관련된 문맥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피안에 대한 하나의 특수한 형이상학적 감상 속에 자리매김했던 종교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하나의 오한이요, 하나의 속임수요, 하나의 재주요, 하나의 비밀스런 공식이다. 그것은 마술 행위 속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요. 마술사 작업 속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형이상학과 역사 철학이 대립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한국 신화에서 한국 민족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하나요? 단군에서 출발합니다. 단구왕검. 그 단군은 환웅의 아들이고요. 환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즉 한국 민족의 기원이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근데 실제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 곰과 호랑이 얘기 있죠.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곰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부족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 부족 간의 공존과 불화와 대립 이런 것들이 신화 화소로 승화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설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곤 하죠. 니체가 이런 형이상학적 기원, 예를 들어 단군의 할아버지였던 환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거에 창조하셨다는 야훼라든지 아니면 철학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왔으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드높은 영혼의 세계에 있는 이데아다라고 말했던 플라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니체가 보기에는 뭡니까? 고안물이라는 거예요. 고안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니체 철학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 발명품을 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죠? 실제 세계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고안하고 퍼뜨리고 세뇌시킨 기만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도 한번 볼게요. 네, 페이지에 걸쳐 있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니체는 자신이 진정 계보학자일 때조차도 가끔씩 기원의 추구에 도전하는가? 이 글이 좀 작을 것 같아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추구란 사물의 정확한 본질, 사물의 가장 순수한 가능태들, 사물의 조심스럽게 보호된 주체성들을 포획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읽을게요. 즉, 이러한 추구는 우연적이고 기계적인 외부 세계에 선행하는 부동의 형식들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방금 읽은 구절이 무슨 말일까요? 계보학이 뭐예요? 계보학은 족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근데 족보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권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뒷배가 있는 사람을 쉽게 못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약하고 만만해 보여도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명문대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은 쉽게 못 건드립니다. 족보는 정확하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굴러먹지도 모르겠는 거지 사생아다라고 하면 이 사생아는 어떤 거대한 흐름의 일원이 아니라 덜렁 세상에 혼자 서 있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돈 많이 번 중인들이 많이 샀죠. 근데 왜 굳이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러울 곳 없는 이 부자 중인들이 무리해 가면서 족보를 사고 할까요? 족보라는 게 곧 권력이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낙동강 오리알의 형이상학적인 존재 불안을 달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얘기 해볼게요. 명문 가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 집안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이성계가 있어. 그러면은 요즘은 잘 안 그렇긴 하지만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어깨를 으쓱거려. 해군 모토 같은 걸 보면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해군의 역사에 어떤 소실점에 충무공 이순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뭡니까? 이성계라는 이순신이라는 단일한 하나의 점으로 이성계와 이순신의 후손들이 소급해 들어가요. 이성계와 이순신이 광원이고 소실점인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계보학이라는 것은 족보에 대한 탐구니까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소실점에 닿아 있는지 막 집착하는 그 중인 쫄부가 하는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묻는 거예요. 왜 니체는 자기가 진정 계보학자라고 말할 때, 그럴 때일 때조차도 기원의 추구에 도전장을 내미는가? 푸코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원의 추구가 뭘 가정한대요? 우연적이고 기계적인 외부 세계에 선행하는 부동의 형식들의 존재를 가정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때요? 우연적이고 기계적입니다. 우연적이란 얘기 해볼까요? 내일 내가 차에 치여 죽을지 어쩔지 몰라요. 농사가 망할지 흥할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이에요. 내가 사과를 손에 들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때가 되면 잠이 와요. 이런 우연적이어서 불안하고 기계적이어서 건조한 세계가 우리에게 놓인 전부라고 한다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배고프고 더 시간이 나가면 죽게 되는 이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일상적 세계와 무관하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진리나 영원함 같은 거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푸코가 말하기를 부동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느님이고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하느님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이런 기원의 추구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죠. 이런 부동의 형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배가 고픈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쯤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역사에 귀 기울인다면 그는 사물들 배후에 전혀 상이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사물들 배후에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 그게 뭐냐? 시간을 초월한 본질적인 비밀이 아니라 사물들은 전혀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밀. 혹은 사물들의 본질은 소외된 형식들로부터 부분적인 방식으로 마치 섬유처럼 엮어져 있다라는 비밀을 발견할 것이다. 시간을 초월한 본질적인 비밀이 없다. 사물들은 본질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물들 자체에 본질이 있고 그걸 그저 우리가 말로 옮기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게 사물의 본질을 주조한다는 거거든요. 사물들이 본질이 없다는 건요. 우리도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없어요. 자아의 본질이 뭐냐? 없어요. 나는 누구예요? 몰라요. 그런 건 애초에 없어요. 그러면 니체의 계보학이라는 것은 이 족보를 쭉 탐구한 다음에 이 족보는 이제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짓거리였다. 이런 거를 폭로하는 그런 역할만 할까요?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모종의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족보라는 방식의 엉터리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어져 있지 않아요? 전 엄마랑 아빠한테서 왔거든요. 또 엄마랑 아빠는 그들의 엄마와 아빠에게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저에게 뭔가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건 없어도 뭔가가 전승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어떻게 명명해야 되느냐? 제가 정말 이 전체 논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읽어볼게요. 결국 가계는 육체에 부착된다. 그것은 결점 있는 호흡기에서, 부적절한 소화기에서, 쇠약 상황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조상이 오류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의 육체를 쇠잔하게 한다. 거꾸로 말해 육체가 기원, 즉 가계를 지탱하기 때문이다. 맨 밑으로 가서 육체는 그리고 육체와 맞닿아 있는 모든 것들, 음식, 기후, 토양은 가계의 영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점 있는 부적절한 쇠약한 그런 신체의 고통으로 맺어져 있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울, 복통, 고립감, 고독함, 광적인 분노, 모멸감 이런 것들은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착취당했던 농민들이 느꼈던 박탈감과 그들에게 야기된 신체적인 질병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어떤 동일성 안에 같이 속해 있는 어떤 두 구성원으로서 맞닿아 있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신체적 취약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는 거예요. 푸코가 이 논문의 제목을 니체 역사 계보학이라고 했어요. 역사가 들어가죠. 왜 역사예요? 왜 역사가 들어가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보에 대한 탐구. 엉터리 방식이었던 계보를 뒤집어서 진정한 방식의 신체적 전승에 입각한 가계를 파악하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현대사를 예를 들어 예시로 들어보면은 근현대사가 어떤 서사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교과서에서 이제 배우기를 고난과 극복의 반복으로 흘러가요. 일제강점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아서 그걸 극복해요. 전쟁이 났어요. 종전 이후에 산업화를 통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요. 독재가 있었네요. 민주화 운동으로 극복했어요. IMF가 있었죠.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해요. 니체가 그렇게 침을 뱉었던 역사관과 동일해요. 이런 역사는요,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저 길 끝에 반짝이는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성배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고요. 단군은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절대로 파멸할래야 파멸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니체와 푸코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한다 그래요? 육체 안에서 봐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실체는 없고요. 한국인 개개의 육체만 있을 뿐이에요. 그 육체 안에 기입되어 있는 고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서 구토를 유발하고 눈물 짓게 하고 드러눕게 하고 화병으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다가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드는 이 모종의 약한 인간들이 공유하는 이 설명할 길이 없는 질환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건요 사실 없는 거예요. 자아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로 만들어지느냐? 트라우마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육체에 어떤 고통과 자극이 가해지면요. 그것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해를 했어요. 5년 전에 아버지에게 맞고 머리에 혹이 생겼어요. 이런 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몸에 남습니다. 자해 자국이 손목에 있고 아버지에게 맞은 자리가 머리에 남아요.
내 몸은 그런 상처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트라우마가 없고 뭐 한없이 곱게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처로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들과 끝장승부를 보고 있고요. 우리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거대한 전투 기록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잘못 먹은 음식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고요. 살면서 갖게 된 습관 때문에 우리의 근육과 뼈의 위치가 조정당합니다. 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 흔적들, 투쟁의 흔적들, 그 투쟁에서 생긴 상처의 집합들, 이게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시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들은 연대기를 묻고 생물 연대를 찾습니다. 이건 역사를 트라이아스기니, 고생대니, 중생대, 신생대, 백악기, 쥐락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인위적으로 짜맞춰 놓은 시간의 계열로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니체가 진정한 역사학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진정한 역사학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시에서 그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뭘 하느냐? 돌 속으로 스민 빗방울을 긁어냅니다. 시간을 오래 가진 돌들은 역한 냄새를 풍기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요. 왜 역하냐면 몇 세기 전 바람과 빗덩이들이 곤죽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나 빗덩이들은 언어화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가 이런 햇빛이나 빗덩이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가시화하겠습니까? 누가 1932년경에 경산 모 마을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감시감독이 순사로 이렇게 붙어 있는 농장에서 농사를 짓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킨 어떤 농부 김씨, 이 농부 김씨의 파르르 떨리는 눈썹과 그 위로 장렬하는 태양빛,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에 실리지 않아요. 사소해서 실리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농부에 대한, 그 농부를 쓰러지게 한 고열에 대한, 그리고 그 고열을 유발한 자결하는 태양빛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어를 역사는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라는 건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김씨 아저씨, 김씨 농부의 경련, 이에 땀구멍으로 새어나오는 땀과 뒷구멍으로 질질 새어나오는 오물, 그의 시체를 붙잡고 동물처럼 우는 김씨 농부의 가족들,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로도 포획되지 못한 채로 마구 뒤섞여서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곤죽을 이루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지만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이들이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죽어갔던 그 고통들은 니체의 주장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전승되어서 옵니다.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일랜드 전통 요리는 감자 베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먹고 살 수단이나 비옥한 땅을 모두 영국인들이 수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캘 수 있고 어디나 심을 수 있는 구황작물인 감자를 심기 시작한 거고요. 그들의 요리도 감자 베이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감자에 바이러스가 퍼져서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대기근에 시달려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굶어 죽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민을 떠납니다. 국토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요.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여러 이민자 계열 중에서 아일랜드 계열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감자를 소화시키기 용이하게 바뀐 그들의 위장기관이 단지 그냥 물리적인 변화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고통이 계승되어서 신체를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이 고통은 썩지 않고 전승되어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로 내려옵니다. 이 아일랜드인들에게 음각되어 있던 신체적 고통, 감자 대기근을 겪으면서 아일랜드 사람들의 모든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던 지층 같은 트라우마들이 온 세계로 퍼진 것이고 아일랜드 문학을 낳은 것이고 마피아도 낳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일 시간에 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전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고통은 들리지 않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대한 서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 A가 있습니다. A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100년의 시절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교과서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천하태평하던 시간이었는지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자가 없었노라고 회고하는 식으로 서술될 겁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에도 분명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때의 세상을 비관하면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는 동일 시간에 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의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내쫓겨서 그들이 마치 다른 시대에 속했던 사람인 것처럼 기록이 왜곡되기도 하겠지만 때때로
용감한 진정한 역사가들에 의해서 발굴되어서 어쩌면 이들의 죽음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100년의 A 국가의 전성기라고 했던 이 시대는 마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환상적이고 풍요롭던 기간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 방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가설을 등장시키는 단초가 되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월하거나 자기 자신이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지층의 단층 전체를 전이시키는 거예요. 김경주는 계속 말합니다. 화석의 내부에서 빗방울과 햇빛과 바람을 다 빼내면 이 화석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것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그 고통. 그러니까 화석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화석이 수십만 년의 시간을 견디면서 겪어야 했던 온갖 외부적인 시련들, 비바람과 태풍과 자결하는 태양의 침식작용, 모래바람들, 그것들이 화석에 새겨넣은 이 상처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다 빼버린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때 정말로 우리는 역사 속으로 진정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당도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어머니와 나는 같은 피를 나누어 가졌다기보다는 어쩐지 똑같은 울음소리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라 제가 사실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어, 우리는 계보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가계로 맺어져 있다. 계보나 족보를 지탱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과론적인 매개로 우리가 짝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설명할 길 없는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고통과 신체에 음각되어 있는 트라우마로 맺어진 무형의 연대, 울음소리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상한 연대, 가계의 연대, 그 가계로 은밀히 전승되고 있는 고통의 연대, 그것이 인류의 집합을 이루는 구성 원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도르노의 구절을 두 개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글은 이제 반유대주의의 요소들이라는 저작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 문명 깊숙이 내재하는 고통이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한다면 몇몇 개인이 설령 피해 당사자에게 선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역시도 인식을 통해 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식을 통해 완화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완화될 수 있죠? 고통의 이해를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라는 건 지성으로, 인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로 하는 거예요. 소화불량으로 하는 거고요. 질환으로서 하는 겁니다. 합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온갖 그럴싸한 설명과 반론들이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할지언정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배에 연결되어 있는 합리성이 고통이라는 집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합리성이 없다는 말은 좀 과격할 수도 있지만 합리성이 처음에 있었고 그 합리성이 만들어낸 부산물로서 그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니체와 같은 사람들은 과격하게 합리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합리성은 아도르노가 말하는 바대로 고통이라는 집안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요. 부정변증법이라는 아도르노의 주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경험된 세계 속에 무의미한 고통의 극히 미세한 흔적만 있어도 경험에는 고통이 없다고 변명하려 드는 동일성의 철학 전체가 허위라고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모멘텀은 인식을 향해서 고통이 없어져야 하고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아픔은 사라지라는 말을 한다.